살면서 누군가에게 깊은 상처를 받고도 그걸 꺼내지 못하고 혼자 삼키는 사람 많습니다. 아침에 눈 뜨면 제일 먼저 그 사람 얼굴이 떠오르고 아무 일 없던 하루도 그 기억 하나로 망가집니다. 별것 아닌 카톡 한 줄에 심장이 철렁 내려앉고 TV에서 비슷한 장면만 나와도 숨이 막힙니다. 왜 아직도 이러지? 그 질문을 당신은 수없이 해왔을 겁니다. 주변 사람들은 쉽게 말합니다. 이제 그만 잊어. 용서해야 내가 편해져. 하지만 그 말이 위로가 되긴커녕 더 아픕니다. 용서하고 싶어도 안 되는 마음 앞에서 용서 못하는 내가 좁은 사람처럼 느껴지니까요. 가족 모임에 가면 그래도 가족인데 다 지난 일이잖아. 그 말들 속에서 당신만 유난히 예민한 사람처럼 서 있습니다. 웃으면서 밥을 먹다가도 문득 그 일이 떠오르면 괜히 화제를 돌리고 집에 돌아와서는 그 웃음이 더 초라해집니다. 몸은 이미 신호를 보내고 있습니다. 혈압이 오르고 소화가 안 되고 잠이 깨지고 이유 없이 피곤합니다. 의사는 말합니다. 스트레스 관리 잘하세요. 하지만 그 스트레스의 뿌리가 몇 년 전, 아니 몇십 년 전 그 한 사건이라는 걸 당신은 압니다. 돈 문제로 상처받은 분들도 그렇습니다. 법적으로는 끝났지만 마음속 재판은 아직도 진행 중입니다. 돈이 아까운 게 아니라 나를 그렇게 쉽게 배신한 사람과 그 사람을 믿었던 내 자신이 용서되지 않아서입니다. 억울함은 시간이 지나도 사라지지 않습니다. 억지로 덮으면 몸으로 남습니다. 정약용 선생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마음의 병은 억지로 고치려 들수록 깊어진다. 먼저 그대로 보는 것이 치유의 시작이다. 오늘 우리가 할 일은 억지로 용서하는 게 아닙니다. 그렇다고 원망에 남은 인생을 묶어두는 것도 아닙니다. 핵심 질문은 이것입니다. 용서하라는 강박에서 벗어나면서도 상처에 끌려다니지 않고 내 삶을 되찾으려면 지금 무엇부터 해야 할까? 오늘은 그 순서를 현실적으로 지금 당장 할 수 있는 방법으로 차근차근 정리해 보겠습니다. 상처를 정리하는 10가지 순서의 첫걸음은 용서 못해도 괜찮다고 스스로에게 허락하기입니다. 상처를 받았는데도 우리는 가장 먼저 용서해야 한다는 말을 듣곤 합니다. 교회에서는 목사님이, 절에서는 스님이, 주변 사람들도 심지어 자녀들까지 말합니다. 이제 그만 잊어요. 용서해야 엄마가 편해져요. 맞는 말 같아서 당신도 마음 먹어봅니다. 그래, 용서해보자고. 그런데 그 순간 가슴 속에서 뭔가가 올라옵니다. 억울함, 분함, 풀리지 않은 마음이 아직 아니다라고 말합니다. 이때 당신은 더 혼란스러워집니다. 왜 나는 아직도 이럴까? 왜 이렇게 못 놓을까? 우리는 용서를 도덕처럼 배워왔습니다. 용서하면 좋은 사람, 용서 못하면 마음이 좁은 사람. 이 생각이 깊이 박혀 있어서 상처받은 것도 힘든데 용서 못하는 나를 또 한 번 책망합니다. 이게 바로 이중 고통입니다. 상처받은 아픔 위에 죄책감을 덧붙이는 삶입니다. 그래서 더 괴롭습니다. 상대 때문에 아픈데 결국 나 자신을 또 몰아붙이게 됩니다. 왜 아직도 이러냐고 스스로를 다그치며 밤을 보내왔을 겁니다. 여기서 생각을 바꿔야 합니다. 용서는 의무가 아닙니다. 용서는 결심으로 되는 것도 아닙니다. 용서는 상처가 충분히 아문 뒤에 자연스럽게 따라오는 결과입니다. 몸에 난 상처도 아물 시간이 필요한데 마음의 상처만 왜 당장 괜찮아야 합니까? 지금 용서가 안 된다면 그건 당신이 나쁜 사람이어서가 아닙니다. 아직 그 상처가
치유의 시간을 필요로 한다는 신호입니다. 그래서 2단계의 핵심은 이것입니다. 용서하지 못하는 자신을 먼저 인정하는 것. 나는 아직 용서할 수 없다. 그리고 그건 잘못이 아니다. 이 말을 스스로에게 해주는 순간 당신은 처음으로 자기 편에 서게 됩니다. 거짓 용서보다 정직한 회복이 먼저입니다. 오늘부터 할 수 있는 아주 작은 시작은 상대를 바꾸는 것도 마음을 억지로 고치는 것도 아닙니다. 단 하나입니다. 스스로에게 허락하는 것. 거울을 보거나 조용히 눈을 감고 이렇게 말해보세요. 나는 아직 용서할 수 없다. 그래도 괜찮다. 나는 내 속도로 간다. 소리내어 말해도 좋고 속으로만 해도 괜찮습니다. 이 작은 허락이 쌓이면 마음 안에 숨 쉴 공간이 생깁니다. 그 공간이 생겨야 비로소 다음 단계로 갈 수 있습니다. 용서는 지금 할 일이 아닐 수 있습니다. 하지만 회복은 지금부터 시작할 수 있습니다. 둘째, 상처에 명확한 이름을 붙여보십시오. 그 사람 때문에 화가 난다. 이렇게만 생각하면 마음이 더 막힙니다. 화가 나는 건 분명한데 정확히 뭐가 그렇게 아픈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생각만 하면 속이 부글부글 끓고 가슴이 답답하고 밤에 잠이 안 옵니다. 그런데 누가 묻습니다. 왜 그렇게 화가 나셨어요? 그때 입에서 나오는 말은 늘 같습니다. 그냥 다요. 이렇게 막연하면 상처는 풀리지 않습니다. 상처가 덩어리째 마음속에 있으면 너무 큽니다. 어디서부터 손대야 할지 모르기 때문입니다. 큰 바위 하나를 통째로 옮기려 하면 꼼짝도 안 하듯 정체를 모르는 감정은 사람을 압도합니다. 우리는 아프다 억울하다라는 말만 배워왔지 그 아픔을 쪼개는 법은 배우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필요한 게 이름 붙이기입니다. 아주 구체적으로요. 이건 단순한 화가 아닐 수 있습니다. 배신감일 수도 있고 무시당했다는 느낌일 수도 있고 노력을 인정받지 못한 서러움, 돈을 잃은 분함, 내 잘못이 아닌데 내 탓이 된 억울함일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이름을 붙이는 순간 상처는 정체 모를 괴물이 아니라 다룰 수 있는 감정이 됩니다. 그때부터 마음이 조금 가벼워집니다. 왜냐하면 뭔지 모르는 고통보다 이름이 있는 고통이 훨씬 견딜만 하기 때문입니다. 오늘 바로 실천해 볼 수 있습니다. 공책이나 핸드폰 메모장을 여세요. 이렇게 시작합니다. 나는 누구에게 이런 상처를 받았다. 가능한 한 구체적으로 적습니다. 날짜, 장소, 말, 느낌까지. 예를 들면 이렇습니다. 2019년 5월 가족 모임에서 내가 준비한 음식을 두고 이런 것도 못하냐는 말을 들었을 때 나는 무시당했다고 느꼈다. 손이 떨려도 괜찮고 글씨가 엉망이어도 괜찮습니다. 화가 나서 문장이 거칠어져도 괜찮습니다. 다 적어내세요. 오늘 할 1분 행동. 노트 한 페이지 위에 내가 받은 상처라고 쓰세요. 번호를 매기고 떠오르는 대로 적습니다. 문장이 아니어도 됩니다. 단어만 나열해도 됩니다. 중요한 건 정리하려 하지 말고 쏟아내는 겁니다. 이 순간 당신은 상처를 외면하지 않고 정면으로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것만으로도 회복은 이미 시작됐습니다. 셋째, 상대가 아닌 내 몸의 반응부터 살펴보십시오. 그 사람을 떠올리는 순간 생각보다 먼저 반응하는 게 있습니다. 몸입니다. 어깨가 올라가고 턱에 힘이 들어가고 주먹이 저절로 쥐어집니다. 숨이 얕아지고 가슴이 답답해집니다. 어떤 분은 속이 메스껍고 어떤 분은 두통이 옵니다. 심장이 두근거리고
손발이 차가워지기도 합니다. 이 신호들 앞에서 우리는 늘 이렇게 말해왔습니다. 에이, 괜찮아. 그리고 참았습니다. 몸은 거짓말을 못합니다. 입으로는 이제 다 지난 일이야 라고 말해도 몸은 아직 그때 그 순간에 머물러 있습니다. 상처가 트라우마로 남으면 비슷한 상황만 와도 몸은 먼저 경계 태세에 들어갑니다. 싸울 준비, 도망칠 준비를 합니다. 이 상태가 오래 쌓이면 만성 스트레스가 됩니다. 그리고 어느 순간 병으로 옵니다. 혈압, 당뇨, 불면, 소화불량, 가슴 답답함. 몸이 먼저 무너지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몸의 변화를 무시하지 마십시오. 그래서 이제는 상대 분석부터 멈추어야 합니다. 왜 그랬는지, 왜 그런 말을 했는지, 그건 나중 문제입니다. 지금 중요한 건 내 몸이 무엇을 느끼고 있는지입니다. 그 사람 생각이 날 때 몸 어디가 반응하는지 조용히 살펴보세요. 어깨인가요? 배인가요? 가슴인가요? 그 부위에 손을 얹고 이렇게 말해보세요. 아, 아직 여기 아프구나. 이건 나약함이 아닙니다. 이게 바로 자기 돌봄의 시작입니다. 숨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냥 숨 쉬는 게 아니라 몸이 긴장하고 있다는 걸 알아차리고 숨을 쉬는 겁니다. 코로 4초 들이마시고 4초 멈췄다가 입으로 6초 내쉽니다. 이걸 3번만 반복해도 몸은 지금은 안전하다는 신호를 받습니다. 목 뒤, 어깨, 손목을 따뜻한 물로 씻는 것도 좋습니다. 따뜻함은 몸의 경계를 풀어줍니다. 몸을 돌보는 건 마음을 돌보는 일입니다. 지금 당장 눈을 감아보세요. 머리부터 발끝까지 천천히 훑어봅니다. 어디에 힘이 들어가 있는지 찾아보세요. 긴장된 곳이 느껴지면 그곳에 의식을 두고 속으로 말해줍니다. 여기 많이 힘들었구나. 그리고 가볍게 주무르거나 두드려주세요. 아주 잠깐이면 충분합니다. 여기서 이런 생각이 들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뭐가 달라지겠어? 그 생각이 드는 게 정상입니다. 우리는 늘 한 방에 해결되는 방법만 기대해 왔으니까요. 하지만 진짜 회복은 이렇게 작고 구체적이고 솔직한 과정이 쌓여서 옵니다. 지루하다고 느껴진다면 제대로 가고 있는 겁니다. 회복은 원래 화려하지 않습니다. 이 지루함을 견뎌낸 사람만이 어느 날 문득 좀 덜 아프네라는 순간을 맞이하게 됩니다. 넷째, 상대에게 기대하는 것들을 목록으로 만들고 하나씩 포기해 보십시오. 마음속 깊은 곳에는 아직 이런 바람이 남아 있습니다. 그 사람이 찾아와서 무릎 꿇고 사과했으면, 내가 얼마나 힘들었는지 제대로 알아줬으면, 최소한 미안하다는 말이라도 했으면, 벌을 받았으면, 나처럼 힘들어졌으면. 이 기대를 품고 있는 동안 우리는 아직 그 사람과 연결돼 있습니다. 그 사람이 뭘 하느냐에 따라 내 기분이 오르내립니다. 겉으로는 끝난 관계인데 속으로는 아직 계속 이어지고 있는 겁니다. 기대는 희망처럼 보이지만 실은 집착입니다. 그 사람이 이렇게 해줘야 내 마음이 풀린다는 생각은 내 마음의 열쇠를 상대에게 쥐어준 겁니다. 문제는 그 사람은 그 열쇠를 돌려줄 생각이 없다는 겁니다. 아니, 자기가 열쇠를 쥐고 있다는 사실조차 모를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언제까지 기다려야 할까요? 그 사람이 변할 때까지, 사과할 때까지, 후회할 때까지. 그건 내 삶을 멈춘 채 상대의 변화를 기다리는 일입니다. 그래서 필요한 게 기대를 정리하는 작업입니다. 종이 위에 이렇게 적어보세요. 나는 그 사람에게서
이런 걸 바라고 있다. 사과, 인정, 보상, 후회, 처벌, 설명. 떠오르는 대로 모두 적습니다. 그리고 각 항목 옆에 별표를 쳐보세요. 현실적으로 가능성이 있는 것에만 솔직해져야 합니다. 대부분의 항목에는 별이 안 쳐질 겁니다. 이제 별이 없는 항목을 보면서 하나씩 줄을 그어 지웁니다. 지우면서 속으로 말하세요. 이건 일어나지 않을 일이다. 나는 이 기대를 포기한다. 이 순간 분명 억울할 겁니다. 왜 내가 포기해야 하지? 그 질문이 당연합니다. 하지만 이 포기는 패배가 아닙니다. 자유를 선택하는 순간입니다. 기대를 포기한다고 해서 그 사람이 잘못 안 한 게 되는 건 아닙니다. 용서한 것도 아닙니다. 잊은 것도 아닙니다. 이건 단 하나의 선언입니다. 나는 더 이상 이 사람의 반응에 내 인생을 걸지 않는다. 그 선언을 하는 순간 상대는 내 마음의 중심에서 내려옵니다. 그리고 내 삶이 조금씩 다시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오늘 할 1분 행동. 종이 가운데 선을 그어 왼쪽에는 기대하는 것, 오른쪽에는 가능성이라고 쓰세요. 왼쪽에 기대 5가지만 빠르게 적고 오른쪽에 정직하게 확률을 써보세요. 1%, 10%, 거의 없음. 그리고 10% 미만인 것들에는 빨간 펜으로 줄을 그으세요. 그 줄 하나가 당신을 묶고 있던 끈 하나를 자르는 겁니다. 조금씩 당신의 삶이 당신 손으로 돌아옵니다. 5째, 그 사람 없는 나의 이야기를 다시 써보십시오. 내 인생의 주인공은 나여야 합니다. 하지만 지금 당신의 인생 이야기를 떠올려 보세요. 그 사람의 비중이 생각보다 큽니다. 자신을 설명할 때도, 지난 몇 년을 돌아볼 때도 항상 이렇게 시작합니다. 그때 그 일 때문에 주변 사람들도 당신을 그렇게 기억합니다. 그 일 겪은 사람, 그리고 어느새 당신 스스로도 그렇게 자신을 정의하고 있습니다. 마치 내 인생의 중심에 그 사람이 앉아 있는 것처럼요. 상처가 오래되면 정체성이 됩니다. 나는 배신당한 사람, 나는 손해본 사람, 나는 무시당한 사람. 이렇게 규정된 순간 상처를 놓는 게 더 무서워집니다. 그걸 놓으면 내가 사라질 것 같기 때문입니다. 그럼 나는 뭐가 남지? 이 질문이 올라옵니다. 그래서 역설적으로 우리는 상처에 매달립니다. 아프지만 익숙한 자리에 계속 머무르게 됩니다. 하지만 분명한 사실이 하나 있습니다. 상처는 당신의 일부일 뿐 전부가 아닙니다. 당신의 인생은 그 사건 이전에도 있었고 그 이후에도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제 필요한 건 그 사람 없는 나의 이야기를 다시 쓰는 일입니다. 노트를 펴고 이렇게 써보세요. 나는 이런 사람입니다. 단 그 사람 이름도 그 사건도 단 한 번도 쓰지 마세요. 대신 내가 좋아하는 것, 잘하는 것, 살면서 뿌듯했던 순간들, 누군가에게 힘이 되었던 기억들, 힘들었지만 이겨낸 다른 장면들을 적습니다. 처음엔 막막할 수 있습니다. 그 일 빼면 내가 뭐가 있지? 하지만 천천히 떠올려 보면 분명히 있습니다. 당신이 키운 자녀, 일하며 쌓아온 시간, 친구의 전화를 밤새 받아주던 순간, 아픈 부모님을 돌보던 날들, 혼자 결정하고 혼자 버텨냈던 선택들, 그 모든 게 당신입니다. 오늘 할 1분 행동. 이 질문에 답해 보세요. 그 사건 없이 나를 소개한다면 10문장으로 자기소개를 써보세요. 그 사람도 그 사건도 등장하지 않게요.
쓰다 보면 알게 됩니다. 내 인생에는 이미 충분히 많은 이야기가 있었다는 걸. 이제 그 사람을 조연으로 내려놓고 다시 당신을 주인공 자리에 돌려놓을 시간입니다. 여섯째, 상대와 물리적 거리를 두고 연락 닿을 경로를 정리하십시오. 마음을 추스르려고 애쓰는데 자꾸 다시 아파집니다. 그 이유는 단순합니다. 그 사람과 아직도 연결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같은 가족 카톡방, SNS에 올라오는 근황, 공통 지인을 통한 소식. 그럴 때마다 아물어가던 마음이 다시 찢어집니다. 딱지가 생겼는데 누군가 계속 그 딱지를 뜯는 것과 같습니다. 이 상태에서는 아무리 마음 공부를 해도 회복이 어렵습니다. 왜 거리를 두는 게 이렇게 망설여질까요? 망설임에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래도 가족인데 너무 단절하면 내가 소심해 보이지 않을까? 나중에 후회하면 어쩌지? 착한 사람으로 남고 싶은 마음, 관계는 끝까지 지켜야 한다는 의무감이 당신을 붙잡고 있습니다. 하지만 분명한 사실이 하나 있습니다. 지금 상태로는 건강한 관계가 불가능합니다. 계속 상처받으면서 관계를 유지하는 건 성숙함이 아니라 자기 소모입니다. 거리두기는 영원한 단절이 아닙니다. 지금 당신에게 필요한 건 회복할 공간입니다. 다리에 깁스를 했을 때 걷지 말라고 하는 것과 같습니다. 영원히 걷지 말라는 게 아닙니다. 지금은 쉬어야 하는 시기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과하게 결단할 필요는 없습니다. 카톡 차단까지 하지 않아도 됩니다. 알림만 꺼두세요. 가족 단톡방도 알림 끄고 한 달에 한 번만 확인해도 됩니다. SNS도 알림을 꺼두세요. 그 사람 이름을 굳이 검색하지 마세요. 그 사람이 잘 사는지 못 사는지는 지금 당신의 회복과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공통 지인이 그 사람이라고 말 꺼내면 정중하게 선을 그으세요. 미안한데 그 얘기는 지금 안 들어도 될 것 같아. 이 말은 무례하지 않습니다. 진짜 친구라면 당신의 회복을 존중해 줍니다. 오늘 할 1분 행동. 지금 핸드폰을 여세요. 그 사람과 관련된 연락처, 카톡방 알림을 끄세요. 완전 삭제 안 해도 됩니다. 알림만 꺼도 충분합니다. SNS도 알림을 끄세요. 1분이면 됩니다. 망설이지 마세요. 이 1분이 당신 마음에 처음으로 생기는 회복의 공간입니다. 일곱째, 감정을 말로 꺼낼 안전한 사람 한 명을 정하십시오. 혼자 사귀다 보면 생각이 점점 이상한 방향으로 갑니다. 밤에 누워 혼자 곱씹기 시작하면 생각은 끝이 없습니다. 내가 복수라도 해야 하나? 혹시 내가 잘못한 건가? 차라리 그냥 다 잊고 살아야 하나? 이렇게 혼자만의 머릿속에서는 질문만 쌓이고 답은 나오지 않습니다. 혼자 버티는 시간이 길수록 마음은 더 깊이 고립됩니다. 감정은 꺼내지 않으면 발효됩니다. 김치처럼 익는 게 아니라 상한 음식처럼 썩습니다. 그리고 그 독은 결국 자기 자신에게 돌아옵니다. 말로 꺼내야 공기가 통합니다. 그래야 감정이 숨을 쉽니다. 하지만 아무에게나 말하면 안 됩니다. 잘못된 사람에게 털어놓으면 위로는커녕 상처 위에 소금을 뿌리는 꼴이 됩니다. 그래서 중요한 건 많은 사람이 아닙니다. 단 한 명입니다. 안전한 사람의 기준은 아주 분명합니다. 첫째, 판단하지 않는 사람. 둘째, 조언을 강요하지 않는 사람. 셋째, 비밀을 지킬 수 있는 사람. 넷째, 최소한 내 편에 서주는 사람.
이 네 가지를 모두 만족하는 사람이 주변에 없다면 상담사나 전문가를 찾으세요. 비용이 아깝다고 느껴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건 사치가 아니라 치료입니다. 병원비보다 싸고 회복 속도는 훨씬 빠릅니다. 그 사람에게 미리 이렇게 말하세요. 조언 말고 그냥 내 얘기만 들어줄 수 있어? 이 한마디가 서로를 편하게 만듭니다. 말하다가 울어도 됩니다. 화내도 됩니다. 욕을 해도 됩니다. 안전한 공간에서는 그럴 수 있습니다. 다만, 한 가지는 지켜야 합니다. 같은 얘기를 끝없이 반복하지 않는 것. 듣는 사람도 사람입니다. 그래서 횟수를 정하세요. 이 얘기는 딱 5번만 하겠다. 말할 때마다 속으로 체크하세요. 그러면 감정은 빠져나가고 당신은 점점 가벼워집니다. 오늘 할 1분 행동. 지금 연락처를 여세요. 위 4가지 기준에 맞는 사람을 딱 한 명만 떠올려 보세요. 그리고 이 문장 하나만 보내세요. 요즘 좀 힘든 일이 있는데 시간 날 때 전화 한 통 할 수 있을까? 설명은 나중입니다. 묻는 게 먼저입니다. 이 한 문자가 당신을 혼자가 아닌 자리로 옮겨 놓을 겁니다. 8째, 복수를 상상할 수는 있지만 실행은 절대 하지 마십시오. 솔직히 말하면 복수 생각 안 해본 사람은 없습니다. 똑같이 당해봐라. 이걸 다 폭로해버릴까? 법적으로라도 끝까지 가볼까? 밤에 잠이 안 올 때 머릿속에서는 복수 시나리오가 돌아갑니다. 그 사람이 무너지고 무릎 꿇고 사과하는 장면을 상상하면 잠깐이나마 가슴이 시원해집니다. 그 순간만큼은 억울함이 사라진 것처럼 느껴집니다. 복수 상상은 악한 생각이 아닙니다. 힘의 균형을 되찾으려는 본능입니다. 당했을 때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었습니다. 무력했고 말도 못했고 그저 견뎌야 했습니다. 하지만 상상 속에서는 내가 주도권을 쥡니다. 그래서 이 상상은 중독성이 있습니다. 문제는 이게 오래가면 상상과 현실의 경계가 흐려진다는 겁니다. 그리고 어느 순간 진짜로 해볼까라는 충동이 고개를 듭니다. 그때부터 상처는 회복이 아니라 또 다른 파괴로 이어집니다. 여기서 분명히 선을 그어야 합니다. 복수 상상은 해도 됩니다. 죄책감 가질 필요 없습니다. 그건 감정을 배출하는 통로입니다. 하지만 복수 실행은 절대 안 됩니다. 그건 인생을 망치는 지름길입니다. 그래서 필요한 게 안전한 배출구입니다. 노트를 펴고 제목을 이렇게 쓰세요. 내가 복수한다면 그 안에 온갖 상상을 검열 없이 적습니다. 욕을 해도 되고 과격해도 됩니다. 그리고 다 적은 뒤 맨 아래에 빨간 펜으로 크게 씁니다. 하지만 나는 실행하지 않는다. 이 문장이 당신을 지켜주는 선입니다. 복수는 나를 시원하게 하지 않습니다. 결국 나를 그 사람과 같은 자리로 끌어내릴 뿐입니다. 당신은 그 사람보다 나은 사람입니다. 그걸 증명하는 방법은 복수가 아니라 잘 살아남는 것입니다. 오늘 할 1분 행동. 종이 한 장에 복수 시나리오라고 쓰세요. 휴대폰에 메모장도 좋습니다. 타이머 3분 맞추고 미친 듯이 적습니다. 문법도 맞춤법도 신경 쓰지 마세요. 그리고 종이를 찢어서 버리세요. 물리적으로 버리는 게 중요합니다. 휴대폰의 메모장이라면 삭제하세요. 지금 이 말이 불편하게 느껴진다면 그게 바로 핵심입니다. 이게 정말 도움이 될까? 의심이 드는 것도 정상입니다. 맞습니다.
이것 하나만으로 모든 게 해결되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이것조차 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바뀌지 않습니다. 변화는 거창한 결심에서 오지 않습니다. 매일 1분 작은 행동이 쌓여서 옵니다. 그리고 그 1분이 당신을 다음 단계로 데려갑니다. 아홉째, 내가 통제할 수 있는 것만 통제하십시오. 우리는 아직도 그 사람을 붙잡고 있습니다. 그 사람이 변하길 바라고, 사과하길 기다리고, 후회하길 기대합니다. 왜 아직도 모르지? 왜 미안하다는 말이 없지? 이 질문을 하루에도 몇 번씩 반복합니다. 하지만 그 사람의 마음은 여전히 그대로입니다. 아무리 생각해도, 아무리 분노해도 아무것도 달라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더 지칩니다. 통제할 수 없는 것에 에너지를 쓰면 반드시 무력감이 옵니다. 아무리 애써도 바뀌지 않으니까 결국 이런 생각에 닿습니다.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 이 감정이 사람을 무너뜨립니다. 분노가 사라진 자리에 우울이 남습니다. 문제는 상황이 아니라 초점을 잘못 두고 있다는 겁니다. 이제 선을 다시 그어야 합니다. 통제 가능한 것과 통제 불가능한 것을 분명히 나누는 일입니다. 종이를 반으로 접어보세요. 왼쪽에는 내가 바꿀 수 없는 것들을 씁니다. 그 사람의 생각, 그 사람의 사과 여부, 이미 일어난 과거, 다른 사람들의 평가. 이건 아무리 애써도 내 영역이 아닙니다. 오른쪽에는 내가 바꿀 수 있는 것들을 씁니다. 내 반응, 내가 만나는 사람, 내가 쓰는 시간, 내 몸 관리, 내 감정 표현 방식, 오늘 내가 하는 선택. 이제 왼쪽 종이는 접어서 안 보이게 하세요. 그리고 오른쪽만 바라보세요. 여기에만 에너지를 쓰는 겁니다. 통제 가능한 것 중 오늘 할 수 있는 가장 쉬운 것 하나를 고르세요. 예를 들면 이렇습니다. 그 사람 생각이 나면 산책을 10분 한다. 오늘은 그 사람 이야기 대신 내 하루를 기록한다. 작아 보여도 괜찮습니다. 중요한 건 내가 움직였다는 경험입니다. 이 경험이 쌓이면 마음속에 힘이 돌아옵니다. 나는 할 수 있다는 감각이 다시 살아납니다. 오늘 할 1분 행동, 지금 당장 종이를 반으로 접고 양쪽에 각각 3개씩만 적으세요. 통제 불가능한 것 3개, 통제 가능한 것 3개, 그리고 통제 가능한 것 중 가장 쉬운 하나에 동그라미를 치세요. 그리고 이렇게 말하세요. 오늘은 이것만 한다. 그 순간부터 당신의 삶은 다시 당신 손으로 돌아오기 시작합니다. 10째, 일상에서 작은 즐거움을 줄 수 있는 것들을 찾으십시오. 상처를 겪고 난 뒤 삶이 재미없어졌습니다. 뭘 해도 크게 즐겁지 않습니다. 맛있는 걸 먹어도, TV를 봐도, 사람을 만나도 마음이 잘 움직이지 않습니다. 머릿속은 여전히 그 일로 가득합니다. 그래서 누가 물으면 대답을 못합니다. 요즘 뭐 재밌는 거 없어? 딱히 떠오르는 게 없습니다. 그만큼 삶의 감각이 무뎌져 있기 때문입니다. 상처는 삶 전체를 잠식합니다. 기쁨을 느낄 여유가 없습니다. 아니, 기쁨을 느끼면 안 될 것 같은 죄책감이 생깁니다. 이렇게 힘든데 웃어도 되나? 나는 아직 아픈데 즐거워도 되나? 이 생각이 무의식 깊숙이 깔려 있습니다. 그래서 기쁨이 와도 문 앞에서 되돌려 보냅니다. 여기서 한 가지를 알아야 합니다. 기쁨은 기다리는 게 아니라 허락해야 오는 감정입니다. 상처받았다고 해서
평생 슬프게 살아야 할 이유는 없습니다. 오히려 작은 기쁨들이 쌓여야 회복이 시작됩니다. 그래서 이제는 의도적으로 기쁨을 배치해야 합니다. 하루에 딱 3가지만 정하세요. 아침 하나, 낮 하나, 저녁 하나. 거창할 필요 없습니다. 아침에는 좋아하는 음악 한 곡 틀고 커피 마시기, 창문 열고 하늘 한 번 보기. 낮에는 좋아하는 간식 하나 사 먹기, 공원 벤치에 10분 앉아 있기. 저녁에는 좋아하는 드라마 한 편 보기, 따뜻한 물에 발 담그기. 비용도 시간도 크게 필요 없습니다. 중요한 건 의도입니다. 나는 지금 나를 위해 이걸 한다. 이 마음입니다. 처음에는 이런 생각이 들 수 있습니다. 이게 뭐가 즐거워? 괜찮습니다. 지금은 감각이 무뎌져 있어서 그렇습니다. 하지만 계속하다 보면 조금씩 달라집니다. 미각이 돌아오고 청각이 돌아오고 삶이 다시 입체적으로 느껴집니다. 이게 바로 회복의 신호입니다. 오늘 할 1분 행동. 지금 캘린더나 메모장을 여세요. 내일 할 작은 즐거움 3가지를 시간까지 적어 넣으세요. 아침 7시 좋아하는 음악 듣기, 낮 12시 산책 10분, 저녁 8시 따뜻한 차 한 잔. 알람도 맞춰두세요. 이건 사치가 아닙니다. 치료입니다. 당신은 이 정도의 기쁨을 누릴 자격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으로 상처를 정리하는 10번째 단계가 마무리됩니다. 이제는 더 가볍게 살아야 합니다. 여기까지 영상을 시청해주신 당신, 정말 대단합니다. 이 긴 영상을 끝까지 들었다는 건 당신이 단순히 위로만 원하는 게 아니라 진짜로 달라지고 싶다는 뜻입니다. 상처를 외면하지 않고 도망치지 않고 여기까지 따라온 것 자체가 이미 회복의 시작입니다. 그 마음을 스스로 인정해 주세요. 이 글의 핵심은 복잡하지 않습니다. 첫째, 용서는 의무가 아닙니다. 억지로 용서하려 들지 마세요. 용서 못해도 괜찮습니다. 둘째, 상대를 바꾸려 애쓰지 말고 내가 통제할 수 있는 것만 바꾸세요. 거리두기, 감정 돌보기, 일상 회복하기. 이건 당신이 할 수 있는 영역입니다. 셋째, 작은 행동이 쌓여서 큰 변화가 됩니다. 하루 1분이면 충분합니다. 중요한 건 매일 하는 겁니다. 오늘부터 바로 실천해 볼 수 있는 하루 루틴이 있습니다. 아침엔 일어나서 5분 안에 거울을 보고 이렇게 말하세요. 오늘 하루 나는 내 편이다. 심호흡 3번. 코로 4초 들이마시고 입으로 6초 내쉽니다. 오늘 할 작은 즐거움 하나를 떠올리고 가볍게 미소 짓습니다. 낮이 되어 그 사람 생각이 나면 즉시 자리에서 일어나 물 한 잔 마시거나 화장실로 이동하세요. 장소를 바꾸면 생각의 흐름이 끊깁니다. 내가 통제할 수 있는 것 목록 중 딱 하나만 실천합니다. 10분 산책, 음악 한 곡 듣기, 몸 어디가 긴장됐는지 살피고 그 부위를 가볍게 두드려 주세요. 잠들기 전엔 오늘 하루 중 괜찮았던 순간 하나만 떠올립니다. 아주 사소해도 됩니다. 메모장에 한 줄만 씁니다. 오늘 나는 무엇을 했다. 부정문은 쓰지 않습니다. 핸드폰 알람을 끄고 따뜻한 물 한 잔을 마시며 속으로 말하세요. 오늘 하루도 견뎠다. 수고했다. 당신은 지금까지 정말 잘 버텨왔습니다. 상처받고도 무너지지 않고 여기까지 살아왔습니다. 그것만으로도 당신은 충분히 강한 사람입니다. 용서 못해도 됩니다. 그 사람 미워해도 됩니다. 다만 그 미움에
당신의 남은 인생까지 다 걸지는 마세요. 당신에게는 아직 시간이 많이 남아 있습니다. 그 시간을 그 사람 생각으로 채우기엔 너무 아깝습니다. 오늘부터는 조금씩 당신 자신에게로 돌아오세요. 당신의 몸을 돌보고, 당신의 마음을 달래고, 당신의 일상을 회복하세요. 작은 것부터면 충분합니다. 오늘 1분, 내일 1분. 그렇게 쌓이다 보면 어느 날 문득 이런 순간이 옵니다. 아, 나 요즘 그 사람 생각 안 하네. 그날이 올 때까지 당신은 충분히 천천히 가도 됩니다. 이 글을 읽은 수많은 사람들도 비슷한 아픔을 안고 살아갑니다. 당신만 그런 게 아닙니다. 우리 함께 조금씩 가볍게 갑시다. 당신을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